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간만에 잠깐 쉬어간다는 의미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이제 뒤죽박죽 제가 이제 순서를 막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 하나를 딱 잡으면 그 하나를 그냥 쭉 끝날 때까지 하나를 딱 마무리하고 딴 걸로 넘어가는 타입이 아니라 계속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건드려 가면서 일단 제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모토입니다. 저는 이제 책을 많이도 보지만, 예를 들어 아무 책 하나 해볼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키에르케고르 책이네요. 예. 좋아는 하는데 책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도 키에르케고르 책을 사실 다 읽어보는 게 이제 제 어쨌든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지도 못했고요. 읽은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뭐 이런 투성이네요. 여하튼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뭐 키에르케고르를 땡겨서 이걸 읽다가 갑자기 그래 좀 기독교 쪽도 가볼까 해서 이제 어떤 헬무트 틸리케 어떤 신학책을 보기도 하고요. 뭐 그러다가 아무거나 볼까요? 예.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뭐 이런 책들 약간 좀 쉽지만 어쨌든 좀 재밌는 책들도 또 보다가 그러다가 어떤 게 또 갑자기 딱 땡겨요. 그래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봤던 게, 이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뭐, 레비나스 책을 같이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제 성격이 이것저것 다 한 번에 보는 책입니다.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제가 책을 한 5권 정도는 기본으로 동시에 읽는 타입이고요. 심할 때는 제가 적어도 좀 너무 심한 게 한 10권 정도까지 동시에 막 책을 진행하는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이걸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진짜, 머리가 좋은가 보다. 저런 내용들 복잡한 걸 다 한 번에 이렇게 습득하면서 읽는 타입인가 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대와 달리, 상당히 저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렇게 펼쳐놓기만 하고 나중에 결국은 다 포기 안 해요. 10권을 다 펼쳐놨다고 다 읽는 것도 아니고, 10권 보다가 결국은 성공하는 건 한두 권 정도? 나머지는, 다음에 읽자, 포기. 그러다가 또 다른 책이 또 생겨요. 또 그걸 사거나 도서관에서 구해서 또 펼쳐놓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생일날 제 생일 기념으로 제가 직접 고른 책들을 아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사고 제가 골라서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앉아서 포장해서 저한테 줬던, 어쨌든 제가 이제 읽고 싶어하는 책들을 또 최근에 몇 권 선택해서 또 보고 있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강의하느라고 다시 보는 책들, 그리고 제가 지금 선물로 또 받은 책들, 또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어 하는 최근에 어떤 부분들까지 저도 또 아직도 이제 벌써 또 6권 정도를 병행하고 있네요.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제가 오늘 수업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제, 엄밀하게 보면 이게 마지막 편인데, 계획을 바꿔서, 좀 더 나중에 이걸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강을 더 하기로 하고, 그동안 제가 애덤 스미스랑 이제 케인즈까지 해서, 어쨌든 경제학의 양대 주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 경제학에서, 결국은 어쨌든, 시장 중심의 어쨌든 고전이죠. 시장론자들이 어쨌든, 고전격인 애덤 스미스의 어떤 견해를 살펴봤었고, 그다음 이제 혼합 경제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정부 중심의 어떤 정책을 주요시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가장 핵심 인물인 케인즈를 이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나 정의란 무엇인가 특강을 계속 병행하느라고 한동안 이제 멈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칼 막스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까지 제가 이제 해결편, 그죠?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제 칸트와 해결편까지 끝냈는데, 제가 들어봐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잘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게다가 또 관념론 쪽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도 진짜 이걸 듣고 누가 재미있어하고 혹은 이해하기 힘들 분들은 재미도 아예 없는 그런 강의들이어서 듣는 분들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좀 더 재미있는 약간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 이제 칼 마르크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뭐가 쉽냐라고 당연히 반박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저도 칼 마르크스 어렵고요. 어려운데 단지 여러분 이제 그래도 토드 부크홀츠라는 이 저자 있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썼던 강의했던 어쨌든 이 토드 부크홀츠는 어쨌든 이 막스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만 잘하면 오늘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제 나홀로 철학 이거 채널에서 좀 더 오늘 간만에 한숨 쉬고 넘어가는구나, 좀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급히 편성을 좀 바꿔서 칼 막스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 여러분
단 몇 시간, 뭐 하룻밤의 꿈이라고도 하는데, 제 생일날 정말 여러분 그 팟캐스트에서 그 생일자 맞으면 그 채널 순위 올려주는, 그죠? 통계 조작해주는 게 있나 싶어서요. 왜냐면 아침에 제가 사실 기대도 안 하고 깜짝 놀란 게요. 여러분, 저희 이 채널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채널이 정말 팟캐스트 철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분야 비디오에서 항상 2위 정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비디오 1위 했길래 와, 드디어 비디오 쪽에서 1위를 했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팟캐스트는 오디오가 훨씬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오디오에서는 저 밑에 있었는데 오디오까지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감동을 했죠. 그런데 더 웃겼던 건 이 철학 분야가 어디 카테고리, 어디 범주 안에 있냐면 사회문학 범주 안에 있거든요. 사회문학까지도 1등 했습니다. 사회문학까지도 전체 비디오에서도 1등, 그리고 오디오에서도 1등이었나? 기억이 또 안 나네요. 잘. 어쨌든, 왜냐면 나중에 제가 그 더 놀란 게 그래서 아예 저희 팟캐스트 전체 순위 있죠. 전체 순위에도 들었어요. 그래서요. 전체 순위에서도 저기 뭐 7, 80 몇 등인가 오디오에서요.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누구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놈이 게다가 이거 봐요. 여러분 칠판 이거 보이죠? 저도 너무 죄송해요. 이거 칠판도 제대로 된 칠판도 조명도 없어가지고 저기 형광등 비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뭐 판서도 엉망이고, 뭐 오디오도 사실은 그나마 마이크 하나 어디 갖다 꽂아놨는데 이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사실 자본 들어가고 있고요. 화면도 별로, 오디오도 별로. 어쨌든 엉망인 강의지만 아마도 팟캐스트 분야에서 여러 분야를 다 강의가 많이 무료로 공개되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최근에 많은 것들이 이제 유료화 사회다 보니까 지적재산권에서 많이 유료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풀 강의 자체가 그냥 허접한 강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저 같은 아마추어, 제가 추구했던 저와 같은 아마추어 분들을 위한 어떤 소개 강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지금도요, 하루 그날 저녁쯤 되니까 다시 순위가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냥 제 생일 선물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재미도 이게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하루에 한 400분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만큼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수업을 막스로 무엇보다 막스는 어렵지만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 부분으로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넣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시는데 진짜 뭐 해겔, 피이테 뭐 이쪽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막 자아가 비하를, 그죠? 반정립하고 거기서 뭐가 또 종합을 이뤄내는 뭐 이런 과정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대체 여러분들 뭘 느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음악 하나 듣고는 가야죠. 제가 판단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지금 영상과 강의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하고 찍고 날 때마다 조금씩 제가 후회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정말 이런 거. 좀만 더 잘하면 이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강의가 아니었는데 잘 안 되네요. 그죠? 뭐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사랑 얘기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또 끊기죠? 어쨌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잘할 걸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도 최소한 강의 콘텐츠만큼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건 좀 진지하고 어떤 건 정말 재밌고 들을 수 있게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벌써 인사하고 뭐 하느라고 8분 넘게 잡아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팟캐스트 들을 때 앞에서 본론 빨리 안 들어가고 막 광고 나오고 잡소리 많이 나죠, 사실 팟캐스트가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끼리 잡소리 막 하는 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정말 그래놓고도 저도 역시 또 후회할 짓을 하네요. 어쨌든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저번에는 애덤 스미스와 케인즈를 다뤘지만 사실 또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는 관념론의 어쨌든 끝자락이었죠. 해겔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해겔을 당연히 다루고 있지 않죠. 해겔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철학과 굴뚝청소부 여러분 강의 보신 분들은 해겔에서 이제 여러분 근대 철학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거대한 절대 정신에 대한 거죠. 절대 정신. 말 그대로 거대한 역사 철학을 끌어가는. 말 그대로 이 사회의 이 모든 이 서구 역사가 거대 정신이라는 주체 하에서 움직여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쨌든 역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정신과 거대 관념론의 어떤 종집을 찍어주는 어떤 느낌이죠, 그죠? 우리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어떤 정신의 현현이라고 보는 걸 테니까요. 자, 근데 오늘 우리 다루는 칼 막스는 마침 이 헤겔의 영향을 받은, 그죠? 본인 스스로 헤겔의 제자라고도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헤겔의 가장 중요 방식이었던 변증법, 의문을 받아들이고, 대신 또 역으로 헤겔이 말 그대로 여러분, 정신을 가장 중시했다라면, 결국 칼 막스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칼 막스는 오히려 이 물질,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여러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로 그 무게 중심을 바꿨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 칼 막스의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이 포인트만 잡고 가셔도 굉장히 이제 막스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아는 변증법적 유물론, 혹은 유물사관 이런 표현들이 사실 이제 막스에서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막스에 대한 삶, 막스의 삶부터 잠깐 이제 이 책에 대한 제가 이제 요약본이니까요. 막스의 삶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이제 막스의 어쨌든 경제학을 나름대로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막스의 삶 간단하게 하게 여러분.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 모든 책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보려면 또 어마어마하게도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저는 이 사람 태어난 연도를 18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1818년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라인한테 한 작은 도시에서 부르주아 집안의 둘째 아들로, 어쨌든 부르주아 집안 출신이니까 잘 살았다라는 거죠. 나름대로요. 형편은 그죠? 형이 4살 때 죽는 바람에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했고 누이들은 엄청 괴롭히면서 살았대요.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를 복합적으로 공부했다. 예. 늘 어쨌든 여러분 위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항상 어릴 적부터 뭔가를 시작을 하죠. 저희는 어릴 적부터 계속 놀았죠. 대학에 들어가서 주벽과 낭비벽이 워낙 심해서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낭비도 너무 심해가지고요. 부모님의 걱정을 한 몸에 갖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서 강제로 베를린 대학으로도 부모님 강제 전학도 시키고요. 어쨌든 여러분 학교에서도 기인이긴 했나봐요. 여러분 막스 한번 떠올리시는 거 있죠. 막스의 사진은 다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그 수염 있죠, 수염. 어마어마한 수염.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방탕함, 그리고 검은 피부도 사실 검은 편이었대요. 덥수룩한 수염. 그래서 거지 같은 그 외모가 유명했죠. 어쨌든 철학을 독학했다고 하네요. 철학을 독학하고 청년 헤겔학파라고 불리는 서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부를 마칠 계획으로 이제 힐업 철학, 유럽에 대한 부분 예전 그리스 논문을 써서 예나 대학에서 수료한다. 여기서 아마 이 저자가 얘기할 때는요, 이 예나 대학이 아마 그 박사학위를 도만받고 남발해주는 그런 대학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하튼 여러분 이 책 자체가 사실 되게 좀 코믹스럽게 좀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교수가 토드 부콜처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재밌게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위를 취득하고 나중에 이제 진보 성향의 신문 편집인도 하고, 나중에 정부 당국 규제로 또 사퇴하고, 또 귀족 집안의 아내, 를 얻습니다. 그리고 1843년에 결국 이제 독일에 있다가 파리로 옮긴 거죠. 파리로 옮겨서 정치평론지 편집도 맡고 공산주의 사상에 발을 들여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게 중요하죠. 오히려 자신의 평생 친구인 엥겔스를 얻는다. 여러분 사실 엥겔스를 만난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막스의 자본론은요, 막스가 자본론을 1권까지만 쓰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 3권 출간은 실제적으로 친구인 엥겔스가 막스의 이제 어쨌든 이 마지막 그 죽기 전에 이제 썼던 자료들이죠. 그 자료들을 다 추합해서 만든 게 자본론 2, 3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그 막스의 원래 경제사상이 사실은 막스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 엥겔스, 그 친구의 사실은 이 경제 의도를 나타낸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또 제가 늘 수업마다 언급하는 가라타니 고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스의 생각이 정말 순수하게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 많은 정보들이 실제로는 막스의 생각이 아니라 엥겔스의 생각이다라고 고진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막스의 의도는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유물론이나 그쵸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하튼 그쵸?
나중에 이제 40년대, 막스는 1840년입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배경은 조금 알아두세요. 연도적인 어떤 여러 100년 단위의 흐름 좀 알아두셔야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어떤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괜히 막스를 막 1900년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런 골치 아프잖아요. 1840년대 막스는 세계 역사를 바꿀 이데올로기의 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로이센 정부,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걸 독일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제 프로이센, 어떤 주정부식으로 뭐랄까, 막 쪼개져 있을 때 여러분 그 독일이거든요. 지금의 통일 독일이 아니죠. 그래서 1년 후에 프랑스 정부는 그를 추앙했다. 프랑스에서 쫓겨난 거죠, 막스는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원래 이 독일 지역에서도 쫓겨나고, 프랑스에서 한 번 더 쫓겨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유명한 자본론을 씁니다. 여러분 참, 그리고 이 자본론을 집필할 때 그때 장면을 제가 요즘 저도 학부 때 교수님이 했던 얘기를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막스가 실제로 그래서 이 영국 대형 박물관이 아니죠. 여러분 그 도서관이겠죠. 어쨌든 그 국립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데 이 막스의 스타일이 그랬대요. 실제로 이 책을 저는 아까 책을 여러 권 막 다 읽어서 한 번에 읽어서 사실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타입이라면 막스는 실제로 여러분 그 정말 자료가 이 책에 막 여러 책이 쫙 펼쳐져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은 책이 아니라 이 쓰는 거였던가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여러 개를 막 쓰는 타입이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때 와 저도 어릴 때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와 멋있다. 막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저기. 자, 여하튼 언제 제대로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막스하면 여러분 이제 떠올려야 될 게 첫 번째 유물서관입니다. 유물론적 사유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유물사관. 여러분 사실 이제 저랑 이제 철학 강의 같이 듣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근대 철학의 핵심 항상 뭐라고 했죠? 정신과 어쨌든 육체의 이분법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인간과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따라오세요. 인간과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근대 철학의 핵심은 인간 중심으로서 자연을 대상화해서 인간과 자연의 어떤 이분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우월한 이유는 사실 인간의 정신 때문이죠. 인간의 사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유 중심이 어쨌든 인간의 위대함이기 때문에 육체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찐다 취급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육체는 계속해서 정신에 의해서 오히려 억압되어지는 어떤 일종의 수단과 도구가 되거든요. 자연과 함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은 결국 뭐예요? 다 물질이잖아요. 자연을 꼭 기로서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 당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과학을 추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사실 탐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육체도 물론 포함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해결 철학까지 갔을 때는 나중에 그래서 너무 좀 심하게 정신적으로 좀 너무 심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심한 관념론, 그죠? 독일의 관념론 철학이라고 하는데 주체 철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유물사관의 지점이 어디다? 바로 오히려 이쪽이라는 거죠. 이쪽 강조점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죠? 기존까지는 막스 이전까지는 계속 근대 철학의 흐름이 자꾸 이쪽에 무게가 중심이 있었거든요. 이 정신 쪽에. 근데 막스, 나중에 니체까지도 가면 어쨌든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육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시각점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만 이해하셔도 오늘 수업에서 건지는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아무래도 해겔을 다루고 있어요. 해겔은 철학의 목적이 아이디어의 전개를 통한 지식 습득, 그러니까 뭐 쉽게 아까처럼 사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 거대 정신이 어쨌든 약간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역사는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역시 인간의 그 정신이라는 것도 어쨌든 이 거대 절대 정신 안에서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물질 세계라는 거, 이 물질 세계라는 거는 정신 세계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 존재다라는 거죠. 그게 그저간의 해겔 철학이라는 거죠. 근데 마르크스는 결국 여러분 이러한 관념론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절대 정신이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막스는 그러니까 그 형이상학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그죠? 이제 물질적 힘을 중시하는 결국 뭐예요? 유물론을 전개한다. 그래서 그게 유물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록 그럼 아마 이게 그냥 유물론 오직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록 해겔이 변증법을 답습하게 분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전론에 대해서는 막스도 해겔처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삼각형 정반합 정립하고 반정립하고 나중에 이것이 그죠? 다시 하나로 종합되는 그죠? 이 정반합의 개념을 해겔이 주장하잖아요. 물론 해겔 또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합니다. 이 합이 나중에 정으로 되고 다시 반이 되고 또 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어떤 발전 과정의 어떤 변증법을 얘기했던 게 해겔인데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청년 해결학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스도 받아들입니다. 막스도 이 변증법을 수용하는데 대신 그 중요한 목적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약간 그 전에 있었던 해겔 철학은 이 정신에 대한 역사거든요. 하지만 막스는 오히려 이 물질적 힘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이 변증법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변증법 혹은 유물사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질주를 융합시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훌륭한 표현이 나오네요. 해겔이 구름 위를 헤매었다면, 구름이 형이상학이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여진 게 아니라 인간 세상 너머에 있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그 구름 위를 헤매는 게 해겔이었다면 막스는 땅에다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있다라고 터드부 글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절묘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역시 또 의미가 있겠죠. 역사는 그래서 땅에서 시작되는 거지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결국 정신적인 게 다 뭐겠어요? 여러분 종교, 윤리, 그죠? 또 뭐까지 하죠? 어떤 뭐 민족성, 민족주의, 그죠? 어쨌든 다 이데올로기라고도 표현하죠. 종교, 윤리, 민족 이런 게 여러분 다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을 추상화시키고 일반화시킨 거를 현실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정신의 세계니까 이런 걸 다 배격하는 게 막스의 역할입니다. 막스는 이런 것들을 부질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그렇죠?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뭐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 기본적인 필요 있죠. 필요. 인간은 먹고 싸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번성해야 되잖아요. 섹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의 생산. 그 수단의 생산을 하는 게 곧 이 역사의 추동력이라고 본 거죠. 알겠죠? 정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투영하는 겁니다. 방법론만 빌려왔을 뿐이지 사실은 해겔까지의 시대를 다시 이제 뒤엎기 시작하는 것.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대 철학 전반을 흔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책 자체는 어쨌든 경제학사에 대한 얘기니까 철학사 쪽으로 제가 계속 끌어가지 않게끔 알겠죠? 경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철학과 굴뚝청소부 쪽에서 막스, 니체, 프로이트를 다 함께 다뤄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막스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여러분 이거 사실은 뭐 여러분 대학 강의에서든 아니면 뭐 그냥 기본 강좌에서든 다 결국은 쉽게 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뭘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막스는 역사의 발전 진로를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 거의 도식으로 되면 교과서에서 나오고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 사회 있죠. 노예 사회에서 봉건, 중세 시대죠. 특히 중세 봉건 시대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오늘날 시대일 수 있죠. 자본주의 시대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도 나중에 완벽한 어떤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 뭐랄까 과도기?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건 어떻게 보던 간에 이게 어쨌든 일종의 종착점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 역사의 발전 관계가 여러분 다 뭐예요? 이게 그냥 물론 지금은 선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도 변증법적으로 여러분 발전해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막스의 언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계급이죠. 계급. 그래서 그죠?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가요 다 뭐가 존재하고 있다? 결국은요 두 개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눠진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막스의 역사관을 충분히 여러분이 유추하고 예측하고 여러분 이렇게 써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과 생산이라는 관례를 통해서 이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생산제도는 필연적으로 그죠? 필연적이라는 거죠. 선택적이 아니라 그냥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으로 이제 두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중세는 봉건, 농노,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죠,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이 피지배계급이죠. 그래서 생산을 피지배계급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뭐예요? 이 로마 시대의 노예, 봉건 시대의 농노, 그죠?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신 건 농도의 위치가 어떤 건지 알 거예요. 노예보다는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사실 노예와 다를 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본사회의 노동자.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결국 다 똑같아. 여러분 이거 같다고 봐도 되겠죠. 물론 이제 차이는 있죠, 여러분. 당연히 오늘날 현대 노동자들을 무조건 도대 노예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큰 논리 비약이겠지만 어쨌든 원리적으로 봤을 때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이 나눠져 있다는 이 이분화적 태도, 이분화적 분석은 막스의 어떤 계급 분석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피지배계급이 무슨 계급이다? 어쨌든 생산을 도맡아 하죠. 생산계급입니다. 그래서 생산은 이들에게 달려있어요. 이들이 생산하고 지배계급은 뭐하죠? 받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귀족이 받아먹죠. 그죠? 여기서도 어때요? 영주가 받아먹죠. 여기서도 자본가가 뭐예요? 다 밥상 차려주면 알아서 받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생산을 피지배계급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배계급의 생존이 역으로 여기에 달렸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산은 얘네가 할 줄만 알지 이거 여러분 얘네를 지배하고 있는 애들은
예, 사실 아무 능력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지금 회사 사장님 보고 회사 사장님은 뭐 경영할 줄 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요 그 경영할 수 있는 거 빼고 경영하더라도 뭔가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창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잡스가 혼자 내비두면 혼자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을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죠. 결국은 이 노동자들, 피지배계급들이 열심히 일해주니까 그렇죠? 결국은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생산력 자체는 피지배계급에게 있는 거니까 나중에 주도권을 얘네가 가져가지 않겠어? 라고 여러분 충분히 논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한 방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위장이라는 거죠.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즉, 일단 경제적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생산 수단을 지배계급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큰 이유예요. 생산 수단을 지배계급이 장악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보세요. 실제적인 노동과 여러분 이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건 모두 다 노동자의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나오지만 하지만 생산 수단 정말 여러분 맨몸 갖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장 인부가 되더라도 내 맨몸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공사 자재랑 여러 가지를 다 그죠 갖다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건 자본가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생산 수단이 없는 피지배계급은 항상 뭐가 두렵죠? 그 생산 수단을 내 손에서 만져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올까봐. 그게 곧 뭐죠? 실직이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나만 쫓겨날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예요. 엿대는 거죠 말 그대로. 남들 다 같이 뭐 그냥 뭔가 노사분규도 뭐예요? 다 같이 뭔가 분규를 해 힘을 뭐 협상을 하든 말든 하지 혼자서 그냥 막 나 이거 안 해라고 해봤자 자기 혼자 쫓겨나고 끝나는 거죠. 왜? 그래도 다른 노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게다가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죠. 지워버렸네요. 민족주의가 됐던 애국관이 됐던 윤리가 됐던 가치관이 됐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그 관념들 있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지배계급이 위장해서 마치 노동자들이 별 필요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사교섭에서 우위를 항상 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그들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윤리, 민족주의, 가치관 등이다. 이러한 법, 문화, 종교, 도덕, 애국심 다 뭐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지배계급 자신들의 생산 과정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이가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삼성이 아무리 여러분 자기들 개인적으로 법 위법을 하고요, 그렇죠? 편법 상속을 하고 심지어 뭐 반도체 노동자들을 결국은 암에 걸려 죽게 해도 보상 한 번 안 해주고 이런 것들에서도 결국은 다 뭐예요? 책임을 다 안 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런 신화가 있는 거죠. 삼성이 망하면 한국 자체가 망한다. 여러분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다 뭐죠? 애국주의죠. 잘못된 애국주의 같은 거죠, 뭔가. 그러니까 한 기업에 대한 부도덕성, 한 기업도 아니라 한 자본가의 부도덕성을 그쵸? 뭐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왜 용서해줘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그죠? 얘네 없으면 국가도 망하니까. 이런 식의 어떤 애국주의 마케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막스는 뭐라고 한다? 보이나요? 상부 구조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상부 구조는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단계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아까처럼 최면을 거는 거,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막스는 왜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얻어진 소득을 챙겨버리는가는 의문을 노동자에게 심어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모르니까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결국 그런 이 지배계급의 어떤 체면이죠. 알고 보면 실제적 생산은 이들이 다 하는데, 자기들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본가들의 그러면 사명은 뭐예요? 자신들이 막 마음껏 부리는 이 다수의 노동자들이 피지배계급들이 이런 현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죠? 사실 알고 보면 힘이 나에게 있다, 힘이 피지배계급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이 상부 구조를 마음껏, 그죠? 쥐락펴락해서 정부와 함께 쥐락펴락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끔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박찬욱 감독의 설국열차 보셨죠? 거기에도 결국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현상 유지잖아요. 현상 유지. 그러니까 그 차량, 기차 칸마다 계급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끔 만드는 그 균형과, 그죠? 그 유지, 현상 유지에 대한 것이 마치 거의 사명이죠. 그 기차를 움직이고 있는 분들, 상위 계층에. 그죠? 실질적인 생산을 알고 보면 하부 계층이 다 하고 그들은 그냥 그들의 결과물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으니까요. 자,
여하튼 뭐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제 반론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일단 막스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막스는 의식이 생활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 상부구조가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의식이 생활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다? 구체적인 거. 우리의 물질, 생활이죠. 생활이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처럼 상부구조의 발생 원인은 그죠?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생산 과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며 제가 우리가 설명 조금 잘못했나요? 어쨌든 생산 과정이 인식의 틀을 왜곡 형성한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생산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생산 과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 자체가 뭔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식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알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십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가야 여러분, 막스는 결국은요. 막스가 결국 핵심 주장은 뭐냐면요.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어떤 정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뭘 변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왜곡된 생산 구조 있죠. 왜곡된 사회적 관계. 사회관계라는 건 뭐죠? 결국은 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계를 해체시키면,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면 그 의식도 따라서 변화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게 여러분 유물론이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정신만 변화시키면 모든 게 다 변해라고 가버리고 약간 해결 철학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정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뭐다? 우리 어떤 물질적인 이런 구체적 생산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그죠? 그것이 곧 우리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보는 이 선후 관계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래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는 아까 그 명언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간의 투쟁이 변증법적인 역사를 전개시켜 나간다. 아까 이 표 있죠? 결국은 이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그리고 이 계급 간의 끊임없는 어떤 변증법적인 그죠? 경제, 갈등 그죠? 이런 전투 속에서 계속해서 또 새로운 사회로 변혁되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스가 자본론을 얘기할 때 마치 여러분 처음부터 이건 공산당 빨갱이 이런 개념을 여러분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거부터만 벗어나 던지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독단의 눈꺼풀을 벗겨내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인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독단성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선입관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라면 자라는 특히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라면 일단 무엇보다 뭐랑 분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북한의 어떤 사회주의 있죠? 북한은 여러분 사회주의라기보다 여러분 그냥 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식 사회주의를 마치 막스가 꿈꿨던 사회주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크나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공산주의를 택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독재는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선택한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독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들이 다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재 사회라는 것을 무조건 공산주의와 이퀄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 히틀러의 독재 같은 것도요. 결국은 뭐예요? 공산주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어떤 파시즘이나 파시스트라고 하잖아요. 파시즘이었던 이 독재 사회도 어디서 나온 거다? 다 민주주의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개념으로 여러분 무조건 이것을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사상 검증과 사상 교육이잖아요. 한국 사회는 이미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빨갱이 논쟁을 한국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다? 그 빨갱이 논쟁이라는 선입견, 그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줄여버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는 관점이 한국 사회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벗어내야 인생 좀 더 객관적으로 넓게 볼 수 있고요. 나중에 그렇게 돼서 또 이 안에서 객관적으로 이 안에서 봤을 때 본인이 무언가를 좀 주체적으로 비판하는 게 낫지. 그렇죠? 이걸 무조건 색안경으로 이건 빨갱이야. 이건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보시는 거야말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보기엔 지금 21세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그냥 여러분 내가 나는 원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골 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전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뭔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직도 빨갱이로 얘기하고 있는 분들과는 솔직히 토론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토론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본인들이 더 잘 알걸요? 정말로 아직도 간첩이 우글거리고, 그죠? 여러분 사실 우글거려도 상관없어요. 간첩이 힘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나만의 간첩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자유로운 사유 자체를 맡고 있는 게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라는 거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네요. 전 그것 때문에 사실은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거 알겠지만 최소한 통일을 하면 앞으로 뭐는 없을 거예요. 이거 아직도 간첩이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이론만 얘기했다 하면 그죠? 아쉽죠 여러분. 한국 사회 어떤 이 지적인 어떤 한국 사회가 더 많이 사유하고 더 많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놈의 이 이념 논쟁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손실을 경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알겠죠? 어쨌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계급 투쟁의 역사에서 여러분 이제 이건 필연적 귀결로 보는 겁니다. 그 막스는요. 그래서 자본론 자체를 쓴 이유가 자본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본주의가 나쁜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칭찬합니다, 사실은요. 자본주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발전한다는 것도 인정 다 하거든요. 문제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이것도 결국은 이 계급 투쟁의 역사니까요. 막스는 이걸 연구한 거예요. 우리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니까. 근데 이 자본 안에 메커니즘,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밝혀내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그래서 사회과학자라고 보는 거죠. 사회과학적인 막스는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철저하게 해부함으로써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그려보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당시에 막스가 마치 또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은 마치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라고 창시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큰 오독이죠.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요 과격한 사실은 어때요? 공산주의자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막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과격성이나 혹은 이런 정열만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낭만주의를 벗어버리고 나중에 철저한 어때요? 과학적 분석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노력 자체와 이 지혜, 이 어떤 명철, 이거 자체를, 그걸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결국 어떤 투쟁과 반란에 대한 얘기들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이건 언제 생긴다? 기술혁신이 생길 때 일어난다. 생산 과정에서 여러분 기술혁신이 자본주의 계속 일어나거든요. 자, 신기술이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의 물량을 변화시키면서 생산력을 자꾸 증대시키는 거죠. 기술이 여러분 발전하면 어때요? 이 토지 노동 자본의 어떤 물량 자체가 변화되고 생산력이라는 게, 경작적 생산력이 증가되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하부 구조는 발전하는데, 신기술에 의해서 여러분 어때요? 하부 구조는 발전하는데, 이 상부 구조애들 있죠. 정치, 윤리, 사회 제도는요, 결국 뭘 못 따라간다? 사회 제도를 못 따라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어떤 이 테크놀로지, 기술을요, 뭐가 따라간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정신적인 거 있죠. 정치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옛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어떤 낡은 게 되는 거죠. 이처럼 상부 구조는 좀 정적이고 하부 구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게 자본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배계급의 종래 상부 구조를 움켜쥐고 새로운 경제 발전을 배격하고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때 투쟁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요? 지배계급의가 지배계급이겠죠. 이 상부구조를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 어떤 이 사회적인 지배계급들이요, 자기 생각이 안 변해. 밑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죠? 이노베이션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계속 어떻게 하죠? 끝없는 보수화를 끌고 가는 거죠. 그냥 기술도 어때? 그러니까 더 혁신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기술을 우려먹는 거죠. 그죠? 야 천천히 가. 그죠? 너희는 아직 몰라. 이런 식으로 자꾸 다스리려고 할 때 우라통 터지는 것도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혁명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명은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필연적 귀결로 치닫는 추세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거죠. 필연적이라는 거죠. 운명처럼 사시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과관계라는 거죠. 사회과학이잖아요. 사회에 과학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 어쨌든 이러한 원인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혁명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쵸,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성결 조건이다. 그래서 결국은 막스가 보고 있는 어떤 그래도 좀 더 이상적 사회인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그 단계, 전 단계로 그래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위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본과 자본주의 몰락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유물사관 이해 가시죠? 유물사관의 어떤 특성과 발전 과정, 그리고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알겠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딜레마, 상부 구조가 얼마큼 정적이고 하부 구조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자본과 자본주의 몰락이 나오는데요. 자, 자본론을 세 개로 나눠서 검토해보자라고 토드 부콜츠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막스의 노동 착취론을 살펴보자라고 하고, 노동 착취. 자, 여러분 한 번씩 막스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착취론이죠. 노동 착취, 대체 어떻게 노동이 착취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어째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는가? 그래서 어쨌든 자본의 멸망. 왜 자본주의는 멸망해야만 하는 거죠? 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거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렇게 가치적으로 뭔가 당위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왜 자본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또 자본주의에 따르는 어떤 심리적 비용을 알아보자. 이 얘기 뭔 얘기인지 뒤로 가면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애덤 스미스와 막스의 공통점은 어쨌든 당시에는 노동가치설이라고 해서요. 상품의 가치죠, 여러분. 상품을 소개할 때. 자, 이제 노동착취 이론입니다. 상품의 가치는 뭐에서 결정된다? 결국은요, 노동의 투여량만큼이다. 노동량. 노동의 투여 가치만큼 상품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상품에 대한 소개에서 첫 번째가 상품의 가치는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노동자들은 상품의 가치 생산에 기여한 만큼, 기여도. 노동량이 곧 뭐였죠? 상품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노동량이 상품의 가치인데, 그러면 그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낸 기여도만큼 보수를 받는다. 3.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 그 상품의 가격, 상품 가격을 얘기합니다. 상품 가격은 노동자들의 또 보수와도 일치한다. 그렇죠? 거꾸로 써야 되나요? 보수가 가격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이론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상품의 가치는요, 자, 저 음료수 마실게요. 요 상품. 자본주의 상품이죠, 커피. 자본주의 이 상품의 가치는 철저하게 이 상품 만들기까지 노동자들이 얼마큼 노동했는가,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그럼 보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급여 어떻게 받는다? 그 보수는 뭘로 결정된다?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근데 아까 여러분 상품의 가치는 뭘로 해서 결정됐죠? 노동량 자체에서 생긴다며. 그럼 기여도 전체가 보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에 모든 걸 기여하고 있는 건 노동자다라고 해석하고는 2번이죠. 이게 좀 이따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상품 가격은 어디서 결정돼야 된다? 그 노동자의 보수만큼은 받아야, 그렇죠, 여러분, 본전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만큼, 노동자의 보수만큼 가격이 설정된다는 거죠. 물론 실제 자본주의는 당연히 보수보다 당연히 같거나가 아니라 훨씬 더 높죠. 더 높게 설정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보는 거죠. 자, 요 2번을 보세요. 현실에서는요, 어때요? 현실은 한 상품의 판매 가격이 단순히 노동자들에게 분배되지 않죠. 그렇지. 당연히 우리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이미 너무 상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품 가격의 많은 부분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거 되게 적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죠, 이미요. 그리고 이윤의 많은 부분들은 오히려 자본가들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이 공개적으로 이윤을 취하듯이 기업주가 자신의 몫을 여기서 잘라가는 겁니다. 기여도만큼 보수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업, 노동자가 다 한 건데, 그러면 자본가는 기여한 게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표 분석만 보면요. 막스의 이 이론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자본가가 기여한 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윤을 창출하는 건 기여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몇 퍼센트 이상을 자기가 숭통 잘라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3단 논법이에요. 노동량, 기여도, 보수만큼 가격. 이런 3단 논법의 순서에서 이 두 번째에서 고장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여도만큼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그만큼 받지 못한 만큼 누가 가져온 거다? 자본가가 훔쳐왔다! 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여튼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따 또 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왜냐면 자본가가 생산수단 갖고 있으니까 생산수단도 투자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이 상품의 이윤이라는 잉여가치라고 하거든요. 상품의 잉여가치는 노동자의 노동에서만 나온다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막스가 분석을 합니다. 알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분석에 의하면 실제로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자, 그래서 자본가들은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어느 만큼의 보수를 주는가라고 할 때, 이게 잔인한 거죠. 노동자들이 아까처럼 기여만큼 주지도 않을 뿐더러, 플러스, 뿐더러 뭐까지 안 준다는 거죠. 사실 뭐만 준다? 생명 연장. 아시죠, 여러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명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숨을 연명하면서, 물론 목숨만 연명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건강은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죠? 자본가가 노리는 금액은 일단 생명을 유지해야죠. 생명 유지, 자기라죠. 목숨을 연명하면서 플러스 계속 그 노동, 아까 자기를 위해서 노동해야 되잖아요. 노동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보수를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근데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알바하는 학생들이나 그쵸? 비정규직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처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돈으로 먹고는 살 수 있어요.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문화를 즐기거나 생활을 막 즐길 만큼의 형편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을 만큼의 모두 들어가겠어요. 일하다가 막 다치고 막 힘들고 이럴 때 그럼 뭐 먹고 다시 힘을 비축해야 되죠. 또
자야 되잖아요. 자야지 몸이 또 회복되죠. 노동할 수 있죠. 회복돼야 노동하고 몸이 다쳤다? 병원 가야죠. 병원비 내야 되는 그런 비용까지 했을 때 딱 그만큼만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절대로 나머지는 다 쏙통 자기들이 가져간다 라는 겁니다. 근데 들었고 치사 얘기인데 왜 이러냐라고 할 때 아까 그래서 처음에 한 얘기인데 여러분 상부구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자, 여하튼 계속 볼게요. 은근히 제가 또 시간 많이 잡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계임금이죠. 결국 이걸 생계임금이라고 하는데, 그죠? 노동력을 원료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싸게 부려먹는 것. 그죠? 여러분, 왜냐면 말 그대로 경영에서 생산 원료를 최대한 싸게 하는 건 맞거든요, 여러분. 효율성이라는 게 그거, 생산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원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혁신을 일으켜서 원료는 최대한 싸게 하고, 그리고 판매 가격은 그만큼 최대한 많이 높게 할 수 있으면 그 격차만큼이 유입이 될 테니까요. 근데 노동도 거기에 들어가끔 그냥 원료처럼 포함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생산수단처럼 포함해버려서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한 거다. 이건 좀 이따 이제 도표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좀 이따 제가 이제 써볼게요. 가변자본, 불변자본 개념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 기본 원리 볼게요. 생산을 위해 자본가들이 투입하는 자본을 불변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거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아까처럼 공장 세우고 뭐 전기세 하고 이런 거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변자본. 그죠? 생산을 위해 자본가들이 투입하는 자본, 불변자본이라고 하고요. 또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을 가변자본이라고 합니다. 가변자본. 왜냐면 이건 왜 가변자본이냐면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매달 여러분 급여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죠? 매달 지불하는 것 때문에 가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투자는 거대한 그 자본가의 그 투자 비용은 불변자본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가변자본이 있죠. 이 두 가지 자본으로 이제 생산이 시작되는데, 생산이 시작되면 자본가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투입된 죄송합니다. 최종 생산물의 가치, 그죠? 아까 했던 이 커피잖아요. 이 커피가 되든 아니면 화이트보드 자체도 상품이고, 제 앞에 있는 이 아이폰, 아이패드도 상품이죠. 어쨌든 뭐보다 커야겠어요. 말 그대로 최종 생산물, 최종 상품이죠. 여러분. 최종 상품의 어떤 이 가치가 얘보다 높게끔 만들어. 이 두 개 합친 것보다 높아야 여러분 일단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일단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은 또 불변자본 플러스 월급이죠. 가변자본을 다 더했을 때 어쨌든 이게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앞으로 얘네가 생산해야 될 그 상품의 가치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더 커야지만 생산을 계속할 수 있죠. 근데 그때 그 초과하도록 만든 그 차이 있죠. 여기 차이. 최종 상품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여기만큼 이게 더 크다고 했는데 요만큼의 차이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 불변자본 플러스 가변자본 했더니 그 아이폰 한 대 만드는 예를 들어 뭐 6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근데 판매 가격은 100만 원이야. 그거 이 차이만큼 40만 원 있죠. 이 40만 원이 뭐가 된다? 이게 잉여 가치입니다. 잉여 가치. 말 그대로 여러분 뭐예요? 없던 가치를 창출해낸 거죠. 이 자본의 가장 처음 들었던 이 자본 60을 투하해서 뭘 만들어냈다? 100이라는 시장 가치를 만들어냈으니까 40만큼의 잉여 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이 당연히 여러분 자본가들은 이 잉여 가치를 최대화시키려고, 이 간격을 최대한 벌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노동자는 실제로 자기가 이 가치의 그러니까 10만큼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할지라도 6 정도의 일당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일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루 일당 보통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요즘 5만 원 정도 한다고 치죠. 하루 노동했을 때 여러분 급여를 5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필히 여러분은 5만 원어치만큼만 일을 했다고 우리 생각하죠. 근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바를 떴는데 하루 5만 원어치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5만 원어치의 일을 한 게 아니라요. 분명 예를 들어 뭐 8만 원? 물론 최소 5만 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설령 5만 2천 원이 되더라도요. 어쨌든 8만 원 될 수도 있고 9만 원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일한 노동의 값어치는요. 사실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받는 돈은 그냥 5만 원까지만. 그게 뭐였죠? 아까 그 생계임금이니까요. 생계임금까지만 딱 주고요. 그 이상의 건 누가 잘라간다? 예, 그렇죠? 사장님이 잘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노동은 누가 했죠? 여러분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노동을 해서 잉여가치를 더 만들어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8만 원을 잡았으면 3만 원어치만큼 잉여가치를 여러분 그 하루 알바하면서 더 낸 건데, 그 3만 원은 누구한테 상납하죠? 사장님이 가져가시죠. 알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사회비용은 자본가가 소유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착취율이라고 합니다. 노동 착취라고 할 때 결국은
자본가가 실제로 전혀 생산하지 않은 자본가의 노동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이 잉여가치, 자본가가 가져가는 잉여가치를 착취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노동자들은 결국 부당급여할 수 있죠. 이걸 깨달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이러면 이제 데모할 수 있겠잖아요. 파업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산업예비군 때문입니다. 산업예비군. 그죠? 이건 막세 표현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실업자 널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이거 같은 거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필히 여러분 실업량을 국가는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자본가들은요 실업자들이 어느 정도는 넘쳐나게 바랄걸요. 여러분 실업자가 노동이요 너무 소중해지면 공장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그때는 누가 주도권을 갖죠? 당연히 노동자들이 주도권을 갖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오히려요 경기가 오히려 나중에 불황이면 불황일수록 이득 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왜? 산업예비군, 실업자들이 주변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고용된 상태 노동자들은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사장님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라고 하면 너 나가, 뭐 잘라, 그만해, 관둬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채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솔직히 다 현실에서 다 겪어본 얘기 아닌가요? 알바 한 번이라고 해본 사람 다 겪어봤을걸요? 그쵸? 뭔가 부당한 거 알죠? 계약서 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들어봤을걸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거 뭐 계약서는 심지어는 계약서가 아니고 설령 구두계약으로 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10시 출근이라고 해놓고 왜 30분 일찍 나오라고 하지? 왜 7시 퇴근이라고 해놓고 왜 장근무를 또 최소 30분 이상 항상 더 시키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왜 그 금액 더 안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 했다가 여러분 카페맨의 알바 얼마나 인정도 못 받잖아요. 그냥 언제든 잘리죠. 커피숍 알바 제일 대표적인데 그냥 그래 너 일하지 마 나오지 마 실은 관둬라는 거죠. 왜? 넘쳐나니까요. 알바생은요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기 불황이 오면 올수록 자본가들의 입지도 더 세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역시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 역시 어폐는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우리 이 단원에 맞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왜요? 여러분 자본가 망하면요 엄청나게 망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이윤율. 자, 불변자본, 아까 불변자본 플러스 가변자본이라고 했죠. 이 가변자본분의 뭐였을까요? 잉여가치죠, 잉여가치. 이 도식을 잘 보세요. 요 분수. 자, 결국은 아까 우리가 했던 비용이 이거죠.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그거를 잉여가치겠죠. 우리가 생산해내는 잉여가치.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해서 만들어낸 게 잉여가치인데, 여러분 이 잉여가치 어디서 나온다? 노동자의 노동, 그죠? 피지배계급의 노동에서만 나오는 게 잉여가치예요. 그래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분의 잉여가치를 역으로 이 비용으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이 바로 이윤율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얘기는 왜 썼냐면요. 논리적으로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윤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본가는 이윤율을 높이고 싶죠. 높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잉여가치를 높이면 되죠. 여러분 분수 알잖아요. 가분수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뭐죠?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낮추는 방법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불변자본은 이미 투자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만 줄일 수 있다? 가변자본만 줄일 수 있죠. 여러분 되게 쉽지 않나요? 이거 여러분 그 자본에 대한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에서 되게 중요한 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본가의 본능은 이윤율을 최대한 높이고 싶어 하고 또 마침 잉여가치 잘라가도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없다고 했죠. 산업예비군이든 아까처럼 이데올로기든 뭐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무기가 있어서 잘라가는데 무조건 잉여가치를 더 높이고 싶어하고 무조건 가변자본을 더 줄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잉여가치는 어디서만 나온다? 노동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슬금슬금 노동 시간을 높이던가 여러분 당연하죠. 아까 제가 한 얘기 그거잖아요. 부당 노동행위 대표적인 것 중에 한국은 야근이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툭하면 야근 시켜. 근데 야근 수당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주는 나라가 또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면 어때요? 잉여가치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또 하나 있죠. 아니면 시간은 그대로지만 뭘 늘릴 수 있다? 노동 강도를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노동 시간이어도 어마어마하게 빡세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자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시 카메라가 노동자들 감시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뭐죠? 계속해서 근무를 조사하는 거죠. 저 새끼 일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계속해서 뭔가 근무 평정을 내면서 채찍질하는 거죠. 얘네들은 감시 안 하면 더 쉬려고 할 테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강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높이거나 아니면 둘 다 높이거나 이런 방식이 전통적으로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아마 더 잘하실 겁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확실하시죠 이런 거는요. 그죠? 그리고 가변자본 줄인다가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급여 줄이는 거죠. 급여.
급여를 줄이거나 여러분 뭐예요? 그냥 아니면 불필요하다 싶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해고를 시키던가 아니면 해고보다는 노동력을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아니면 노동을 아까처럼 그 수당을 최소화시키는 거다. 아까처럼 시간 더 일시켜도 수당을 안 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뭔가 감봉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당장 돈 줄이면 빨리 눈치채니까 아니면 저 멀리 나중에 퇴직금에서 뭔가 이제 불이익을 준다거나 연금에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장치해 놓을 수 있겠죠. 알겠죠? 여하튼 자, 이제 그럼 막스가 가정한 자본주의 모순과 부조리의 심화 과정을 보자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쨌든 필연적인 귀결이 뭐냐라고 할 때 어쨌든 이윤율은 그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막스는 예언을 합니다. 이윤율은 떨어지고, 그죠? 이윤율과 자본 축적이에요. 자, 이제 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한 기업이요 생산의 규모를 확장시켜 생산 능률을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 경쟁 기업도 어때요? 똑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본주의 경제 시장이죠. 한 기업이 여러분 기술 혁신에 성공하면요, 다른 기업은 아예 도태되던가 아니면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어쨌든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니까 자꾸 이 투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용 인력은 늘어나고요, 노동 수요의 증가를 통해서 임금 수준도 생계 수준 이상으로 오히려 향상될 때가 있습니다. 투자가 활성화될 때. 근데 임금의 부담이 결국 커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임금의 부담이 커지게는 업주는 장기적으로는 뭐를 마련한다? 야, 자꾸 이렇게 경쟁하고 하다 보면 힘들다. 그죠? 자꾸 저 경쟁 기업과 싸울 때 결국은 이 가변비용이 계속 오히려 줄진 않고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가변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주들이 택하는 방법이 바로 뭐죠? 바로 여러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수학과 과학의 영향력일 수 있죠. 우리 인간의 능력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제 칼로 되돌아오는 거죠. 기계 대체입니다. 기계가 공장 시스템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전에 이제 끊임없이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것을 사람의 노동력을 이제 기계로 대체하는 과정이 그렇죠. 계속 이제 19세기 말부터 계속 20세기까지 전 과정이 그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공장을 보도 알겠지만 이제 최대한 어때요? 무인화 공장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장만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톨게이트 보세요. 최근에 한국의 톨게이트도 앞으로 계속 하이패스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하이패스가 늘어나고 여러분들 이게 어때요? 이게 결국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회는 효율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화 시스템이 노동을 대체하는. 여러분 지하철 가보세요. 지하철 이제 어때요? 표 끊어주는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인력들 다 전환 배치되거나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뭐죠? 기계가 뽑아주죠.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과연 그게 정말로 이 사회에서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인가? 여러분 이거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지하철 역사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해줄 때 여러분 더 정확한 게 있어요. 그죠? 기계는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거든요.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기계를 만든 설치하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설치 비용만큼 본전 뽑으려면 그동안 잘랐던 사람들에 대한 노동 대체에 대한 일이 더 오랫동안 지속돼야 정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간 결국은 어째요? 이제 잉여 가치는 노동자의 여기서 일종의 역설인 거죠. 여러분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자.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인력을 대체하면 어떤 역설이 벌어지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잉여 가치는 어디서만 나온다? 노동자, 결국 사람의 노동에서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자본을 벌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도입되면요 어때요? 처음에는 효율성이 느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잉여 가치를 창출해내는 건 아니거든요. 왜? 노동자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노동의 노동 가치를 잘라내게 됨으로써 결국은요 오히려 잉여 가치는 줄어들게 돼서 이윤율이 하락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기계가 대체하면 더 분명히 뭔가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바꾼 건데 어떻게 잉여 가치가 줄어드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얘기가 달라지는 게 그 기계는요 A 기업만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B 기업도 또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는 기계를 대체하면 잉여 가치가 더 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경쟁업체도 기계를 장만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인간만이 창출해낼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잉여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기계 효과는 곧 사라집니다. 투자한 만큼 뽑아내지도 못한 채 사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문제는 또 뭐죠? 그래서 노동자는 실업 상태가 되고요. 더 무서운 건 그겁니다, 여러분. 노동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요. 나중에 이건 케인즈 이런 거랑 연결이 되죠. 노동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요. 노동자의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요. 뭐가 없어지죠? 노동자가 그동안 소비했던 거를 다 못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 공장이 만든 거, 어쨌든 여러분, 산업은 뭔가 상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 상품 누가 소비하는 거죠? 다시 이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죠? 무슨 어마어마한 뭐 고급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은 이 대중 상품인데 이런 대부분의 산업의 상품들이 결국 뭐예요? 이 노동자들이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돼야만 합니다. 급여가요. 그게 안 맞춰주면 결국은요, 예, 경기는 불황으로 연속되게 됩니다. 알겠죠? 아, 참, 그리고 여러분, 기계를 대체했다고 했는데, 기계는 어디로 들어간다? 불변 자본입니다. 불변 자본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이윤율도, 이 표에 의해서도 줄어들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력 집중화의 가속. 경제력 집중화. 경제력.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본가들의 사업 확장과 신기술 개발 경쟁으로 살아남는 기업이 인수합병 되고 대기업으로 변모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어때요? 이 경쟁이 처음에는 고만고만한 애들의 경쟁이 될 텐데 나중에 한 명이 선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여러분 이제 머지 앤 어퀴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인수합병이라는 말이 여러분 괜히 겉으로는 전 얘는 토익 공부할 때 그래서 이 M&A라는 말이 괜히 멋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혀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 같은 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막 기업을 막 먹어 치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산업 생산에 그렇게 기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 뻥튀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M&A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하튼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대기업들이 발생하게 되죠. 대기업으로 변모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후발 산업자들은 어떻게 되죠? 후발 산업자들은 대기업들의 강세에 밀려죠. 총 공세에 밀려가지고 아예 기업은 독점화됩니다. 아, 죄송해요. 시장이 독점화됩니다. 알겠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도 보세요. 다국적 기업이 왜 있는 거죠? 거대 공명회사들이 수많은 그 창의적, 원래 그 잠재력 있고 창의력이 넘치는 젊은 기업들을 다 먹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원래 이건 시장경제 원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막스의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경제를 찬미하는 시장경제론자들도 뭐가 제일 중시하는 거죠?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몇 개의 공룡회사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면요. 가장 죽어나는 거 결국 소비자고요. 결과적으로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신에서도 보세요. 다 공룡들의 싸움이잖아요. 지들끼리 출혈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 담합할 수도 있죠. 여러분 기업이 100개면 담합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공룡회사 2-3개만 나와버리면 담합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항상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이스크림 지금 왜 비싸요? 예. 아이스크림 회사조차도 여러분 대기업이잖아요, 한국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담합하면, 그죠? 암묵적 담합하에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그냥 봉이 되는 시대죠. 자, 세 번째, 경기 침체와 위기의 고조. 그래서 막스는 세이 법칙을 비웃습니다. 세이 법칙은 뭐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얘기했던 게 세이 법칙입니다. 고전화파의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을 풍미했던 표현인데, 즉 만들면 다 팔린다. 결국 공장에서 만든 건 언젠간 다 돌다 보면 팔리게 돼 있어 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제가 아까 했던 얘기죠. 노동자가 결국 해직됐잖아요. 알겠죠? 기계로 산업이 대체되면서 결국 뭐 상품 자체는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게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작 소비자인 노동자를 해직시킨 셈이고 그렇다면 이제 정작 그 물건을 사들일 수 있는 구매력을 떨어뜨린 거고 그렇다면 이제 판매도 안 되겠죠. 판매가 안 되면 여러분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노동자를 또 해고해야 되죠. 그죠? 처음에는 기기 대체 때문에 불필요해서 노동자를 대체했다라면, 노동자를 해고시켰다라면, 나중에는 기존에 있었던 나머지 남은 노동자들조차도 또 해직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럼 경기는 계속 악화되겠죠? 이 상황에서 산업예비군이 널리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산업예비군. 그러니까 실업자가 널리게 되면 결국은 노동협상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죠? 그럼 기업의 자본가들은 더 강해지죠. 알겠죠? 그래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오히려 더 노동 착취를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알겠죠? 자,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5번째 단계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대중이 겉에는 결국 이 노동자가 곧 대중이고 이들이 곧 국민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대자본가들만 살아남아서 그들은 더욱더 이윤을 축적하게 되고요. 나머지 일반 기업들은 이 원리에 의해서 다 망하겠죠. 결국은 실직, 이윤의 폭락, 감내하기 힘든 절망과 고통의 세월은 프롤레타리아들의 처지를 깨닫게 한다. 이 노동자들의 상부구조의 가면이 계속 벗겨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계비용도 이제 감당 못하게 해준 거잖아요. 생계비용과 노동비용을 주면서 아까처럼 뭔가 상부구조 이데올로기를 자꾸 세뇌시켰을 때나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이제 막스가 예언한 이제 어때?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뭐가 된다? 이제 경기 불황의 끝에 온 거죠. 경기가 주기적으로 원래는 공황이 오긴 한데 그 공황이 깊은 공황까지 왔을 때, 한도선에 다다랐을 때는 이제는 뭐예요? 상부구조의 가면도 벗겨지게 되겠죠. 왜?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국민이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지금 내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그동안에 속여왔던 가면들이 벗겨지면서 이때 반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막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막스의 어떤 그 경제 원리를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죠? 잘 여러분 그래도 좀 재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이제 수업을 마칠게요. 자, 이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막스는요, 낙원론적인 감상주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가 오면 뭐 뭐든지 행복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스는요. 마치 여러분 막스가 그런 것처럼 너무 쉽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막스도 그걸 철저하게 비판을 합니다. 완성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도 노동자들은 뭐예요? 스스로 생산해낸 그 가치만큼, 잉여가치만큼의 보수를 다 받지 못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왜? 거기서도 결국 뭐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 자체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이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보수를 철저하게 그 잉여가치만큼을 다 주진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좀 더 철저하게 냉철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단지 무슨 차이가 있다? 여러분 기존에는 그 잉여가치가요, 누구 주머니로 갔죠? 자본가들의 개인 주머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재벌들이 돈을 엄청나게 이상한 곳에 많이 쓰죠. 허랑방탕하게 어마어마하게 써도, 그렇죠? 마치 노동자가 1년 벌어야 될 돈을 하루에 다 쓰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돼서 그 돈이 그 소중한 잉여가치가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사실 생산에 창출했던 잉여가치가 자본가라는 도둑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의 그 차이는 뭐다든지 그게 다시 이 인민들이라고 표현하죠. 결국은 이 모든 다시 인민들, 국민들의 복지와 다시 재분배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재분배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흘러 들어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죠, 여러분. 알겠죠? 자, 물론 종국에 가서는 이제 국가라는 이제 거대 체계 자체도 해체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젊었을 때 쓴 책이죠. 공산당 선언에서 재산권의 독재적 침해를 성취하기 위한 10개 항목을 제시했다. 10개 항목은 여러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토지 사유의 금지, 모든 토지 임대료 수입의 공공목적 투자, 여러분 토지 사유를 금지한다. 이게 가장 혁신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해방 후에 북한이 아마 토지 사유를 금지하고 그걸 바로 이제 다 몰수한 다음에 다시 다 재분배해주는 게 있었죠. 근데 사실 이 부분 고민해볼 만한 겁니다. 한국 사회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자꾸 무기력하고 여러분이 계속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돈을 벌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엄밀하게 보면요. 물론 누군가는 주식이라는 재산을 소유하고도 있지만 한국 사회라는 곳은 특히 이 부동산 열풍이 문제인데 여러분 잘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게 대체 처음에 언제부터 생겼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대체 누가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제도라고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은 인간의 소유 자체가 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소유권을 형성해낸 건데 특히 이런 개개인의 소유권은 더더욱 애매합니다. 국가 소유라고 표현할 땐 차라리 어떤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 표현해버리면 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무슨 일을 잘했길래 개인의 어떤 소유를, 그죠? 토지를 가질 수 있게 됐을까? 그리고 토지를 어떤 위치에 잘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평생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까? 그죠? 누구는 평생을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해도 결국은 자살로 내모는 사회이기도 한데 너무나 불공정하죠. 그렇죠? 이 불공정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실제로 나중에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롤즈 편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쭉 읽을게요. 엄격한 누진소득세 실시. 누진세는 여러분 복지국가 개념을 보시면 많은 것들이 여기서 중복됩니다. 누진세, 또 상속권 전면 철폐, 그죠? 혹은 상속권을 전면 철폐한다. 혹은 역으로 하면 상속세를 되게 높인다라고 볼 수도 있죠. 반역자들의 조국을 떠난 이민자들의 재산 몰수. 그죠? 반역자들과 조국을 떠난 이민자들의 재산을 몰수한다. 그러니까 재산 갖고 못 튀게 하는 거죠. 국내에서 벌어들인 거 갖고 외국으로 환전 못 시키게. 국립은행의 국가자본 독점 운영을 통한 국가은행이죠, 여러분. 신용대출제도의 국유화, 중앙집권화라고 해서 민간은행을 일단 반대하고요. 교통통신의 국유화와 중앙집권화, 그죠? 여러분 실제 교통통신은 대부분 초기 국가 발전 때 우리나라도 다 국유화였죠. 지금 이거를 민영화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과 이게 다 역시 이건 빨갱이들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강령 자체도 유효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국유 공장들의 확장, 황무지 개간과 공동계획에 의한 토지 개선 추진, 그렇죠? 토질 개선. 너무나 많은 무분별한 경쟁에 맡기면요, 다 자연이 황폐화되죠. 노동의 평등 의무화, 당연하겠죠.
농업의 제조업의 결합, 농업과 제조업의 결합, 인구 분산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구분의 점진적 절패, 도농 간의 격차를 그래서 고민했던 거겠죠. 또 10번째, 아동들의 무료 교육, 아동 또 취로 금지가 아마 그거에 노동 착취일 거예요. 그래 노동시키면 안 되지 아동을요. 교육과 산업 생산의 결합 등등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이건 막사에 젊었을 때 쓴 거고요. 자, 이제 마르크스 재고라고 해서 마지막 편인데요. 여러분 막스에 대한 비판을 여러분 아까도 지금 막스 이론을 공부하면서 막스의 경제 이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의심 들었던 게 많이 있죠. 그 반박적 부분들을 특히 이 토드 브루크홀츠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도 꼭 익혀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물론 여러분 나중에 막스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토드 브루크홀츠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반박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오늘 이 배운 틀 안에서는 그쵸 막스의 어떤 주요 장점들도 나왔고 주요 경제 이론도 나왔고 거기에 대한 또 반박까지도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박을 정리하면서 수업 마칠게요. 첫 번째, 마르크스 유물사관이 잉여가치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왜곡시켰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도 제일 궁금했던, 제일 의심됐던 부분일 거예요. 왜 노동자의 노동만이 잉여가치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즉, 노동자의 노동이라고 표현했는데 물질적, 육체적 노동이죠. 육체 노동. 근데 왜?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정신노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자, 막스는 지나치게 유물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유물론에 쏠리다 보니까 너무나 관념에 대한 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지나친 극단으로 항상 문제가 있죠. 지나친 이분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스는 지나친 유물론에 너무 치우쳐져서 그렇죠? 너무 자본가들의 역할을 너무 티끌처럼 여겼다는 거죠. 정말. 그죠? 자본가들 보기 먼지가 세요. 쟤네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잖아요. 잉여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어가 자본가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현실 경제에 안 맞죠. 오늘날에 아무리 여러분 자본가가 그죠? 아무리 탐욕스러운 어떤 자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역할이 정말로 제로인가? 라고 할 때 의심되는 부분이 많죠. 여기서 이제 반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막스는 뭘 무시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상상력, 독창성, 경영 능력, 경영, 독창성, 상상력, 혹은 뭐, 그죠? 이런 무형의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자원이나 노동에 대한 어떤 그 투여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 보세요. 어떻게 파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현대 소비사회 보시면, 오늘날 여러분 광고 시장이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 광고 시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 이유는요, 이 노동을 해서 상품의 이 가격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요, 그 광고비가 오히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핸드폰 시장 보세요. 통신사들의 광고 비용가 오히려 더 엄청나거든요. 생산 투자 비용보다 광고 비도 만만치 않게 홍보 비용이 큰데 그 이유는 뭐다? 결국은 물건을 결국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까지는 노동을 생산했던 노동의 어떤 가치만큼 땀 흘린 가치만큼 그 어떤 휴대폰의 그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혹은 더 크게끔 홍보 비용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즉 결국 뭐예요? 어떻게 팔아먹을까에 대한 전략도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일단은요. 왜냐면 마케팅은 실제 무조건 그 유형이 아니라 무형의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제조하는 노동자의 어떤 노동력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 무형의 어떤 노동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막스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특히 지금 21세기에는 더더욱이 맞지 않죠. 오늘날은 여러분 실제로 아이디어만 팔아먹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봄이 김선달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현대사회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지적재산권 논쟁과도 연결되겠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롤레타리아 비참함, 실직, 자본주의 몰락에 대한 예언은 어찌된 노릇인가라고 써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아까 그 예언대로 하면 프롤레타리아 어떤 비참함이 이제 극한에 치달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를 뒤엎는 혁명은 실제로 막스가 예언한 건 이 자본의 시스템이 아주 성숙한 단계, 그러니까 아주 말 그대로 고차원의 단계까지 넘어간 곳에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봤는데 정작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 또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 보세요. 다 이 공업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이 아니라 되려 어떤 농업과 기반에서 혹은 어떤 그 계급 간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났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막스의 예언은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실 이거죠.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절대적 생활 수준이 어쨌든 뭔가 나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20세기 들어가면요. 노동자들의 이 절대적인 생활, 그러니까 급여죠. 생활 수준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스는 나중에 실제로 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으로 책도 바꿨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스 생전에 이미 여러분 어때요? 노동자의 처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막스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스도 이 예언을 살짝 바꾸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생활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빈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잘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오히려 바로 뭡니까? 사회복지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막스 혁명을 통해서 막스식 어떤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끌어가고자 하는 여러분 방법이 있는 반면에 혁명은 너무 위험하니까 차라리 뭐예요? 국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걸 자본가의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력이죠 일종의. 자본가들도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단 협상을 좀 해주는 거죠. 야 이거 더 얘네들의 목을 더 조르면 정말 혁명이 일어나겠는데 안 되겠다. 얘다 이거 먹어라. 이거죠. 국가도 이렇게 되다면 국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어때요? 저 자본가 이 노동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회복지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다라는 막스 학자들의 어떤 비판이 막스주의 학자들 과격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방식을 오히려 더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 사회주의 혁명을 막는 오히려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되려 사회복지 제도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 이거 되게 타당성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개인 하나의 기업을 봤을 때도 정말 막 속에 부글부글 끓고 나중에 정말 그 사장을 죽이고 싶은 막 그 상황까지 왔을 때 사장이 갑자기 보너스를 막 줘. 그죠? 평소에 그렇게 안 주다가 보너스를 막 줘. 아니면 뭐요? 갑자기 휴가를 좀 막 늘려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뭐죠? 이 사람 좀 은근히 인간미 있네? 마음이 약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밀당 같은 거예요. 자본가들 굉장히 똑똑한 걸 수도 있는 게 죽을 둥 살둥 막 조금 주다가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폭발하겠는데 싶을 때는 살짝 당근을 던져주는 거죠. 채찍으로 계속 때리다가 당근을 였다 주면 여러분 우리처럼 약자들은요 그렇게 힘들다가도 당근 하나 딱 이렇게 누가 선심껏 딱 주면요 확 감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겠다 라는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무마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긍정적 개념으로 보면요. 자본주의에서 작업 환경을 더 일부러 능동적으로 해서 개선시켜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활력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 됐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도 상당히 좋아졌고, 오케이. 그리고 자, 마르크스는 현대 경제학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결국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이제 토드부컬츠는 당연히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정리하고 싶지는 않네요. 자, 됐어요.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고요. 사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 책을 쓴 토드부컬츠는요, 엄밀하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약간은 이런 좌파적 경제학자라기보다는요, 일단 미국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성향도 있는데. 오히려 이 자유주의 경제학에 더 가깝기도 해서 사실 이 막스에 대한 개념들은 그렇게 뭐랄까 약간 본인 입장에 좀 안 맞는 학자겠죠. 그래서 약간은 좀 비판적인 부분과 혹은 막스의 한계적인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잘 썼는데요. 역으로 보면 처음부터 과연 이게 막스의 생각이었을까, 혹은 막스의 개념을 과연 이 사람이 잘 이해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제가 본 몇 개의 막스 해설서에 의해서도요, 사실 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막스의 분석이 그렇게 딱 들어맞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반론들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막스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막스주의 경제학이라는 게 노동 착취론이라는 게 어떻고, 그렇죠? 유물론적인 역사관이 어떤 것이며 노동자가 착취한다는 게 어떤 것이고, 그렇죠? 자본주의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사회주의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어떤 논리만큼은 그래도 정리가 잘 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수업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여러분 이 책, 그죠? 죽경사라고 하네요. 죽은 경제학자들.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이제 제도주의 학파까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예전에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제도주의 학파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베블론 효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물건이 싸면 쌀수록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건이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이 기이한 현상, 이거를 이제 베블론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 막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조만간 철학과 골격청소부에서 막스 편을 다시 올릴 테니까요. 그때 그 수업을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막스와 철학자 막스와의 또 차이는 또 어느 정도가 있는지 실제로 이 사람이 워낙 방대한 공부를 했다게 보이니까 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 분야에서 칭송을 받거든요. 그래서 막스의 매력에 여러분이 좀 더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